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그 딸기 농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배울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또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도 적용시킬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まずはこれが最近お店で販売されている日本の新しい品種のご紹介です。 조금은 이 사진은 최근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품종의 딸기들을 보여드립니다. で例えばこのアマオというのは1パック約2000円でそういう値段で売られています。また最近これは栃木県ですね。とちあいかとかユーベリー、恋緑、こういった新しい品種も今たくさん出てきています。 이쪽에 있는 게 아마오라고 이제 일본에서 이 두 개 품종이 가장 유명합니다만 도쿄오토메하고 아마오가 유명한데 아마오는 이제 고가 쪽의 대표 품종인데 이거 아마오가 최근에 이제 여기 한 상자 하면 작습니다만은 350 내지는 500인데 한 2,000엔 이렇게 팔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로 나온 품종이 도찌아이카라는 이런 또 품종도 있습니다. ちなみにこのアマオは私が元試験場にいる時に作った品種。 이 아마오라는 품종은 후시하라상이 시험장에 계실 때 현역으로 계실 때 그때 만든 육종한 품종입니다. でこれはまた別な品種なんですが、ここの桜桃いちご、桃いちご、これはもともと別の愛知県が作った品種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商標名をつけて売って、要はこれ1箱17万2800円という値段で売れられている。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품종입니다만은 사쿠라 모모이치고, 그러니까 사쿠라 하면 벚꽃이다, 그죠? 모모하면 복숭아고 이름을 사쿠라 모모이치고로 했는데 그냥 이제 복숭아 딸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자에 17만 2,800엔인데 우리로 치면 170만 원이다. ただこれはある地域を非常に特定してそれ以外は作れないような品種を作れるんですけども、栽培方法、そういう栽培方法ですね。例えば超過棒で1つ3つしかつけません。それで2列上なんだけど1列上で栽培するという非常に大切に育ててこの値段がしている。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독특한 그 지역에서 요 품종만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재배를 해서 일부 그냥 독특한 품종으로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れもまたこれはそうですね。またこれは新しい品種で。 これは大分県が作った品種でベリーツというやつで、12個入りで18万円で競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一つ事例ですね。 그리고 오이타탱이라는 저 아래쪽에 우주 남쪽입니다만은 그쪽에서 이제 만든 품종인데 베리츠라는 이름의 품종으로 12개 넣어가지고 180만 원이다, 그죠?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ですから一般的には日本だとアマオというのが使用性が一番高い単価なんですが、こういう特段売り方をするとまだ全然別の高い値段で売られている事例が今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마오 같이 그런 이제 2,000엔이라든지 1,000엔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또 특별하게 재배를 해서 독특한 가격으로 판매한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これが栃木県で、最近出てきたスカイベリーという品種ですね。でこういうやつも今どんどん新しいのが、毎年出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 그리고 도쿄오토메 가면 이제 일본에서 딸기로서 제일 유명한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도쿄오토메인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 스카이베리라는 품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또 한 개에 3,000원이라는 이런 독특한 가격에 또 팔리고 있습니다. で今度はこれは今のその新しい品種なんですけど、今度はまた別の系統の新しい品種の紹介をします。 それが四つ星という品種で、
通常はランナーで粉屋を取ってそれでまたイチゴの生産するということを繰り返すんですが、今日本で、始まっているのが四つ星という種からスタートする栽培品種ですね。これが今少し普及し始めてます。그리고 또 새로운 품종을 소개하면 요츠보시라는 품종입니다. 요츠보시라는 사성, 별 4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딸기 재배할 때는 그 어미묘에서 런너를 받아서 번식을 해서 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이 요츠보시라는 품종은 종자로서 번식을 하는, 그리고 종자를 씨를 심어서 재배를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품종이 되겠습니다. 通常イチゴの品種というのは遺伝的には非常に雑白なので、そのイチゴの品種から種を取ってまいても親と同じものはまず出てきません。ただし今回この四つ星というのはそこを工夫して F1 の形にしているので非常に揃ったケースになるし、四つ星から種を取ってももう四つ星の苗は取れないという。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런너를 타게 되면 엄마하고 그 밑에 자녀가 똑같은 성질인데, 만일 우리가 이제 그 딸기 씨앗을, 씨를 따서 심으면 엄마하고 똑같은 그런 딸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 딸기는 F1 품종으로서 그 엄마하고 아빠를 매년 교잡을 해서 늘 같은 그 성질이 나오는 그런 딸기를 만든 거죠. 예. そういうことで種子からスタートするので、親株の生産とかそれからランナーを取ったりする手間がなくて、種をまく、通常ですと5月か6月にイチゴの四つ星の種をまくと年12月に収穫が始まるという品種です。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재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모두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손이 많이 듭니다만은 이 종자 딸기를 하게 되면 그냥 씨앗만 심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수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12월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それと種子からスタートするので、基本的には種子にはほとんど親が持っている病害虫がかかることは感染しているリスクが非常に少ないので、種からスタートすること自体で病害虫のリスクが非常に低くなるということが特徴です。 그래서 이 요츠보시는 종자로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종자에는 거의 병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게 붙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これが四つ星の栽培の概要なんですが、この種、これ昔こちらでもオランダの種子イチゴが作られた経過がありますが、それと同じようにこの種からスタートします。で種を、セルに種まいて大きくして、そのまま植える場合と、ここでもう一回苗に仕上げて植える場合とあ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その収穫が12月から始まる。つまり5月に種まいてももう12月には収穫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저 트레이, 좀 우리 옛날에 그 채소 그 육묘하는 그런 트레이를 심어가지고 묘를 키워서 바로 정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 묘를 다시 옮겨가지고 큰 트레이에 옮겨서 어느 정도 육묘를 한 후에 정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수확은 12월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今ご紹介したのが最近日本で話題になっている品種、特にその新しい系統としては種子繁殖性の四つ星の紹介です。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일본의 새로운 품종, 그리고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좀 독특한 판매 방법, 그리고 또 옛날과 다르게 종자 딸기로서 시작하는 그런 품종,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次にはスマート農業ということで、もちろん韓国でもかなり前から取り組みはなされていますので、目的、ここに書いてる目的は大体もう一緒だと思いますけど、特に今日本で注目されているようなロボット収穫、ロボット選果、そういったことを紹介させてください。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같이 스마트 농업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수학, 그러니까 수학 로봇이라든지 또 성과, 자동 성과, 이런 데 대해서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特にイチゴについてはですね、またこれも韓国と同じなんですけども、特に今注目を挙げているのはこの自動いちご摘みロボット、あるいは共同選果場といったことの紹介を今からさせてもらいます。 여러분 자료에 보면 좀 전에 슬라이드하고 이 슬라이드는 번역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만은, 하나는 자동 딸기 수학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시스템, 새로운 성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特にこのロボット関係については画像だけでは多分分かりにくいと思うので、今日は動画を用意してきています。 그래서 먼저 이제 수학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그냥 사진만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ですからこういう形で通常の腕を自分で走って収穫して、ずっと巡回して回るというやり方ですね。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제 딸기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熟したイチゴを見分け収穫するロボット、ロボ積みの実演会が久留米市で行われました。開発したのは農業用機械の製造などを手掛ける久留米市のアイダックシステムです。ロボ積みのこれが1台200万円と。 日本で初めてアマオを収穫できるロボットだと。 일본의 아마오라는 품종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그래, 아마오라는 품종은 가실이 크기 때문에 이 넷들을 밑에 받쳐두고 그 위에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오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있는 3월에 맞다, 그리면서. このロボット摘みの一番の特徴は、実はこの摘み取りということよりも、これは夜自分のライトで照らして収穫するので、一晩中この機械は動いてくれるということがロボット収穫の一番大きな特徴になります。 이 로봇은 밤새도록 계속 자기 혼자서 우리가 잘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熟したイチゴを見分け収穫するロボット、ロボ積みの実演会が久留米市で。 イチゴスマート選果システムの元々の次に紹介するのは、実際もういちごの佐賀県に入っているいちごを収穫した果実を自動的に形で選んで、出荷していくという新しいやり方のスマート農業のシステムのご紹介です。 다음은 새로운 딸기 성과 시스템입니다만, 또 동영상이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수학 기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수학 로봇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딸기 꼭지를 깨끗하게 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요 회사는 한번 잘란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르는, 그래서 다른 딸기에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 딸기 하나 따는데 30초 걸리지만은 앞으로 한 개 따는데 10초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략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시스템, 새로운 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全英佐賀白石地区中央支所いちごパッケージセンターをご紹介しましょう。全英佐賀様には平成21年にヤンマー、
1号館式選果システムを導入いただきました。 얀마라는 건 알죠. 그 일본 농기계 회사입니다만 얀마에서 新市場の獲得を目的とする令和2年度産地生産基盤パワーアップ事業で機器を全面更新、1号スマート選果システムを導入いただきました。それでは新旧の施設を比較してみましょう。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만은 최근에 2020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建物をそのまま流用し能力2倍の選果場を建設しました。 옛날에 비해서는 2배, 그러니까 그죠? 하루에 2배 정도의 능률로 認定されたイチゴは品質計測された後予冷庫に保管、 시설에 이제 그 전체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箱詰めされ出荷します。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認定エリアから順に詳しくご紹介しましょう。 먼저 이제 딸기 가져오면 여기 상자에 담아서 오면 그 전용 이 트레이를 가지고 여기서 담아서 집화장으로 모읍니다. 動영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スマート選果システムの農民筆跡の中から JA 佐賀白石地区中央支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그 우선 이제 저 전용 트레이를 가지고 이 선가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기계가 이 딸기 하나하나를 전부 이제 뭡니까?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게라든지 얻어맞춤 익었는지 이런 걸 하나를 다 해가지고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담는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담는 그릇이 종류에 따라서 요전입니다만 담는 그릇에 따라서 앞에 화면이 있어서 이 담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 화면에 보이는 딸기를 보이는 대로 집으면 됩니다.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이 있어서 요 내가 이제 앞에 놓인 요 딸기를 어느 자리에 놓으면 된다는 게 딱딱딱딱 차례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냥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하고 또 초보자들하고 속도라든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 그죠? 네. 이렇게 전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도 있고, 그래서 박스 종류에 따라서 미리 이제 어떻게 담을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저 화면이 보이죠? 저쪽에. 여기.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오는 대로 집어서 그냥 담으면 되는 차례대로. 그래서 초보자들도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냥 담으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는 걸 아주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の乾式選果システムに比べ乾燥用のモーターの数が少なくなるためほど静かな環境の中座って作業ができます。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박스 담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환경에 조용하고 또 시원하고 또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기에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비닐로서. 그래서 예냉고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시장으로 출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가 시스템을 써본 손님들은 뭡니까 이 담는 그릇이 다르든지 또 품종이 다르든지 뭐 어쨌든 저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고 또 초보자든 또 베테랑이든 거기에 맞춰서
거죠. 이 담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미리 그 작업량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고 또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가 시스템, 새로 개발된 성가 시스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次に紹介するのは今紹介したような非常に最先端のもの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皆さんが実際イチゴの収穫終わった後にそのクラウンを掘り取り作業で結構大変な作業をさ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が、それを解決する一つの工夫としてこういう機材があるので紹介します。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좀 전에처럼 그런 첨단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딸기 재배가 끝나고 나서 크라운을 제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こういう形で株の掘り取りが簡単にできますし、これを使うと今度は定食の時のウィアーな掘りもこれが使える。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남은 그 크라운 부분을 뽑아낼 수도 있고, 나중에 정식할 때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で次に今度はそのイチゴの生産安定のための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いわゆるそのイチゴを安定してたくさん取るためには基本的にはこの冠水管理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の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경 재배의 그 안정된 생산을 위해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관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特に冠水管理については一般的な持続栽培と降雪栽培では基本的に全く違うということをまずその生産者には理解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자, 우리가 관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이 수경 재배하고 또 토양 재배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そしてこの持続栽培で一般的に使われている冠水チューブというのは水圧が調整できません。ですから実際やると大きなかけむらがあります。でも降雪栽培はそれをやってしまうと生育差につながってくるので点滴チューブをやる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 토양 재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수하는 튜브는 수압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수압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수경 재배에서는 우리가 그런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적호수라는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합니다. で実際降雪栽培ではですね、こういうことでその蒸散量に応じた冠水が欠かせないということで、つまり、今までの経験とか勘で冠水したりタイマーで冠水しても非常に無駄があるし、また生育が安定しませんよということの理由を今から紹介します。 자, 그래서 수경 재배에서는 우선 정산량, 식물이 뭡니까 수분을 날리는 거다, 그죠? 그 정산량에 대응한 관수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필수 불가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점적호수를 이용하더라도 자기가 감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뭡니까 쓸데없이 많이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정확한 물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뭡니까 재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こういうことで、それを生かしてとにかくその降雪栽培で安定した収量を上げるためには土壌水分をあまり大きな変動なく維持す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ためにはそのベンチの傾き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極力なくして、管理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なんです。 그리고
막 이렇게 관수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를 적게 하고 안정적인 그 관수를 위해서는 벨트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その点滴チューブの換水というのは1回の量は少量で回数を多く換水するというのがポイントになってきます。 자, 그래서 우리 수경재배에서는 한 번에 조금씩 해서 자주 물 주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でこれがその用水部の動向の、概念的な感じなんですけども、土耕栽培だとその栽培層根源の下に用水分の貯留層がある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た方が理解しやすい。だから降雪栽培というのは一方でこの栽培層イコール根源なんですが、これから抜け出た水は戻ってこないということで、例えばこちらだとその冠水する量が大きくても小さくても上がってくる水でカバーしている。ところが降雪栽培というのはそれがないんですよということはまずは概念的に理解してほしい。 자, 우선 여기 오른쪽이 토양재배고 이쪽이 수경재배입니다만은 토양재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 나면 요 안에 그 뿌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그 저장소, 물 저장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물을 주고 나서 뭐 부족한 물은 결국은 나중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에서는 뿌리 부분이 있고 요 재배조가 있으면 물을 한번 주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는 없는 그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これがもうちょっとこう具体的に言うと、例えば点滴チューブですと手前と向こうがあんまりその水量が変わらない。で変わらないので、ここから出る水も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っち土耕栽培ですと、これは皆さん経験されているように手前と向こうでは水の出方が相当違ってきます。特に50メーター以上になると手前が100とした時に向こうはもう30とか40しか水が出てこないというのは多分皆さんは経験的にご存知だと思います。 자, 여기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적호수를 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앞이나 또 저 멀리까지 가더라도 물 나오는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게 되면 앞쪽에서는 들어가는 쪽에서는 물량이 많지만은 50m만 넘더라도 여기서 100이라면 한 여기서 30 내지 40 정도로 물량이 많이 줍니다. ですから本来土耕栽培でこのチューブを使うとこの冠水量の差に沿って生育量も大きく違うはずなんですが、実際は非常にその揃った生育するというのは先ほど言ったここに貯水槽があってこれからカバーしているのでほとんど土壌のその水分含量というのは大きな変動がない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많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토양 재배에서는 이 생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이제 물 저장고 비슷한 그런 개념의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 아래쪽에 있는 수분이 필요한 만큼 이쪽으로 다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관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생육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ところがその点滴チューブを使ってもその水圧、この所定の水圧が保てないとやっぱりその冠水ムラが大きく出てきて、でこの貯水槽からの水の逆流がないので結局この水量の差がそのまま土壌水分の差になっていってこの土壌水分が少ない方が生育が停滞するという現象になっている。 자, 그런데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토양재배처럼 이 관수량이 이렇게 달라질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이거하고 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따라서 당연히 생육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次に今度はその冠水量というのはどれくらい必要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くと当然、一定の要するに蒸発がない状態ですと、土の中の水分というのは葉っぱから抜ける蒸散量で決まってきます。ですから
この、これが乗算量ですね。乗算量とこっちの日射量の比例関係を取るとぴったり一致します。つまり日射が多ければ多いほど葉っぱからの蒸散が多くなる。葉っぱからの蒸散が多くなると土の中の水分がその分吸われてるから少なくなってくるっていう関係になる。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어디만큼 주면 좋을까 하는 것은 그 식물에서 물이 어디만큼 증발되느냐를 알면 어디만큼 주면 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이라는 물을 주게 되면 90은 날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더라도 여기 이제 정산량하고 그래서 식물에서 물이 어디만큼 날아가는 것을 조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의 세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이 증발되는 양도 굉장히 정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ただしこの両者の関係式は品種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ので、それぞれ品種によってこういったところを明らかに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그렇지만 이제 요 정산량하고 일사량은 굉장히 정비를 하는데 요 두 가지 하나는 가오리라는 품종이고 하나는 아마오라는 품종입니다만은 품종에 따라서는 요 선이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른 그 특성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물 주는 양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これは1日あたりの蒸散量と日射量、トータルの日射量ですね。これを示したもので、この水色が蒸散量です。そして、赤色が日射量になります。もうこれ見たら一目で分かるように、日射量が多い時には蒸散が増えて、日射量が少ない時には非常にその蒸散量も少なくなる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している。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품종을 매일매일 이제 정산량 그리고 또 일사량을 조사를 했는데 정산량이 일사량이 많아지면 정산량도 거의 비례해가지고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정비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それとこの傾向はこの日まではアマオでこっちが香り色なんですけども品種が変わっても同じ傾向であるということがこれでもはっきりしている。 그래서 요 왼쪽에 두 개는 아마오라는 품종이고 요 오른쪽에 두 개는 가오리노 하는 품종입니다만은 품종이 다르더라도 일사량에 비례해서 그 정발량이 많아지는 것은 확실히 똑같은 경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と1日あたりの蒸散量とは天候によって大きく変動して21グラムから244グラムと。 つまりその日によって、10倍以上の差が蒸散量が出てきますよということ。 그래서 하루에 정산량을 조사를 해보면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 21g 수분이 정산하는 무게를 보면 21g에서 244g까지 그리고 한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でここで言えるのはこの蒸散量に応じた換水をタイマーとか今までの間で制御するのは基本的にはもう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므로 해서 우리가 타이머로 이 관수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次に今度はその1日実際測ったのは1分ごとに蒸散量を測ってます。これはどう測るかというとプラントの下に、重量計を置いてそれをずっと変動を記録している。それと日射量と関係を置くと今度はこれは一日時間ですね。時間の、日射量と蒸散量。これつまり1日のトータルじゃなくて一刻一刻も全部この日射量と全く一致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る。 자, 이것은 이제 1분마다 정산량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올려놓고 물이 이제 증발하면 저울이 이제 무게가 줄겠죠. 그것을 1분마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햇볕 양이 많아지면 그 정발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もう一つはその蒸散量が多い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蒸散をするために葉っぱの裏の気孔が開かないといけません。 で蒸散量が多い時には気孔が開くんですけど気孔が開いたら、
外から炭酸ガスが取り込みやすくなってくるというですから、測るのは蒸散量なんですが多分イコールで光合成量にも比例してきますそういうことも理解しておいてください。 자, 우리가 이 햇볕량에 따라서 정발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 정발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딸기 잎에 있는 그 기공이 열려가지고 그 기공으로 물이 날아갑니다만은, 기공이 열려 있다는 것은 거기로 탄산가스가 다시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발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광합성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발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은 광합성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あとこのグラフで言えるのはもう一つここですね。日射量が少ない、つまり夜朝方、つまり蒸散量というのは日射量がぐっと少なくなるというかほとんど蒸散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夜はほとんど蒸散をしないんだということで、これに何がかかってくるかというとは蒸散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土壌水分が抜けない。だから冠水時間にもろに影響している。ですから具体的にはその日の入りの2時間ぐらい前にはもう蒸散量が止まるので、それまでには冠水を終わっといてくださいねという話になっている。 자, 여기 보면 이제 햇볕이 없을 때는 정산을 하지 않죠. 아침하고 저녁에는. 그래서 요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 토양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요 표에 보면 특히 저녁 때 우리가 해지기 2시간 전에는 더 이상 그 2시간 이후에는 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もう一つこの重要なのがこの蒸散量の昼休みという実は光合成を測ると光合成が盛んな時には昼間に一旦光合成量が落ちる。でそれがよく知られている。それは光合成の昼休みとか言うんですが、実はこの蒸散量全く同じ現象、つまり日射量がそれほどない時には比例する同じようにいくんですが、この非常に日射量が多い時にはやっぱここ休みが起こるんですよね。ですからこういう意味でも蒸散量というのは光合成とほとんど同じようなパターンをと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理解している。 자, 지금 보면 이제 일사량하고 또 정산량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제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그 시기에는 한낮이 되면 그 광합성이 낮잠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낮잠 현상이라는 것은 광합성이 굉장히 계속되다가 쑥 떨어진다는, 잠시 잠을 자서 이제 광합성을 안 하고 쉰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광합성의 특징, 원인으로서는 그게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잎에 동화산물이 많이 축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CO2 농도가 낮아진다든지, 또 뭡니까? 또 한 가지, 3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광합성의 특성인데, 그런 일사량에 따라서 정산량도 똑같이 되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이 광합성의 특성을, 독특한 그 낮잠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 보면 이 정산량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할까 정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これが、実際の冠水制御で日射量による冠水のタイミングですね。実際やったのは2700キロジュール。をなった時に積算日射量がなった時にここで一旦冠水します。で冠水した時に日射量はまたゼロにセットします。でそういうふうにしたのがこの回数ですね。つまり例えば具体的にこの2019年の4月13日14日15日を1日ごとに見てますが、要するにこの4月13日は非常にその日射量が多い、つまり晴天日だった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冠水のタイミングは1回、2回、3回、4回、5回、6回ぐらい冠水入っている。ところが翌日、これは雨天だ、雨だ。雨になると冠水のタイミングは1回しかない。つまり
同じ時期でも1日違って天候が違うと今回でその日射量が違ってくると冠水のタイミングも違ってきますよ。ですから実際もうこういうタイミングで冠水は関とかタイガーではできませんよということの具体的な事例なんですね。これなんかも1回、2回、3回、4回、5回、6回、7回、8回、9回ぐらい冠水点が来るんです。で、今日は1日違っただけでそれだけの冠水をちょこちょこやってないでしょっていう、やれないということがこれで分かります。 자, 우리가 이 일사량에 비례한 관수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을 경우입니다만은, 그래서 4월 13일하고 14일, 15일, 자, 하루 차이입니다만은, 이제 이 기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날은 이 일사량이 이제 요래 2,700km 줄일 때, 그리 가로 세로 1m 그 면적에서 2,700줄에 햇빛이 모이면 그 한 포기당 물을 한 번에 50cc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요 날의 이 기후에서는 하루에 물을 자동으로 6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날은 이제 비가 와서 물을 하루에 한 번만 줬습니다. 그리고 일사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물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요 날은 또 물이 9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햇볕에 맞춰서 물을 주도록 이제 세팅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3일 동안에도 햇볕 양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주기가 가능하였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타이머를 가지고 물을 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자기가 적당하게 조절은 하지만은 요것처럼 6번, 1번, 9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죠? これはもうよく見られるその非常に給水が順調にいった時にもこの溶岩にこの白い結晶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は一度の給水あるいは給費が下がったことの証拠になっている。 그 다음에 이제 잎끝의 일익선상,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딸기에서는 물이 잘 흡수가 되고 또 비료가 왕성하게 흡수가 된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今度はその冠水のやり方ですね。少量をちょこちょこ、これ概念図なんですが、ちょこちょこやるとこの土壌水分と非常に安定してくるんですが、時々冠水するとこういう大きな変動になる。この大きな変動を起こすということは、イチゴの生育には非常にマイナス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씩 물을 자주 주게 되면, 그리고 적절한 토양 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 많이 조금 이제 떠문떠문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분량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딸기 생육이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今度はそうしたらば今度は土壌水分を測ってみました。つまり日射平にした場合とその後今までの間でただこれぐら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冠水点で、電池面を開くというやり方をしたのがこれで、ここまでは日射平のやった時のこれ土壌水分ですね。これは赤と黒は別々のハウスなんですが、同じように非常にきめの細かな、水をしている。ところがここからはそのタイムスイッチでやると、これが冠水した時間ですね、やってくるとこの土壌水分がこんな大きく変動してくるんですよということですから、タイマーとか缶による冠水だともう限界があり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여기 있는 그 토양 수분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일사량에 비례한 그런 방식으로 물을 토양에다 줬을 때는 요 까만색하고 빨간색은 각각 다른 온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개의 온실에서 토양 수분을 그 일사량 비례해서 세팅을 해놓고 그 수분량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물을 줬을 때는 이 토양 수분이 굉장히 정확하고 안정되게 공급이 됐습니다만은, 여기부터는 이제 타임으로 수분 공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토양 수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정확한 그 타임으로 우리가 수분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수분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で今度はそうなってくると均一な関数をやるためにもその出口から決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こう手順は打ってますが、具体的にはあとですね、これ次
ですね。冠水チューブを張るときに、チューブを設置して水が出たら OK という話じゃないんだということで、逆算をしていきます。ですからベンチあたりの点滴水分の突出量を計算して、それに必要な水量を計算してというずっと逆算していって、それに必要なタンクはどれだとかいうことを選んでいます。그냥 우리가 이제 물 줄 때 그냥 뭐랄까 그 시스템은 그냥 그 일사량만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식물이 필요한 그 물량하고 그리고 또 물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물량을 계산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재를 잘 계산해서 물 주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そしてその冠水の決定するときにこの減水の確保ですね。でその時にざっと言うと1日最大一応1リットル水が必要になってくる。でただこれ1リットルというのは1日というのは24時間じゃありません。昼間に8時間に1リットル入れるというんですね。ですから移動をやるときに移動を供給するときにこの水量が確保できないときには大きなタンクが必要だとかそういうことで全部つながっていく。 그래서 이런 자재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가 하루에 필요한 물이 하루에 1리터는 확보를 한 포기에 1리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하루에 이제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리터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도 이런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탱크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はい、それで、これも簡単に言うとなんで構成される点滴チューブを使うかというとこの均一さなんですね。長さが長くなっても点滴チューブの種類が変わっても非常に均一でこれが普通の路地に使うチューブで全然精度が違うということこの図から見読み取ってもらいます。 자,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면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수경기업에서 사용하는 점적호수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요거는 토양에서 사용하는 관수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요걸 위치별로 물 나오는 양을 조사를 해보면 수경기업에서는 점적호수에는 굉장히 균일하게 물이 나오는데 토양에서 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肝心なのはいろんな点滴チューブ安いやつから高いやつまでありますがその値段とは関係なしにこの糖質の特性というのはあまり変わりません。ただ安いやつはチューブが薄いとかなんとか伸び縮みするとかありますがこの基本的な点滴の性能は点滴チューブであればほとんど変わらないというのが私たちがやったこの試験の結果です。 이거 직접 실험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점적호수도 값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물량은 비싼 거나 싼 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좀 싼 것은 이 호수가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잘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나오는 물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実際計算するときには例えばストリームライン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ここに適正な水圧とか規定があるわけですからその水圧をベースにしてこの水圧が、保たれた時には1メーターあたり1分あたり 108cc なんですよというこの数値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いる。それぞれチューブにはですね点滴チューブにはこういう特性があります。適正な水圧でその水圧でやった時の水量というのは基本的に決まってますからこの規定を非常に守るようにしなくて現状は点滴チューブを張っても水が出ればそれで OK という事例が非常に多いんでここは多分もう一回見直しが必要だという。 자, 우리가 점적호수 사면 호수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이제 이런 호수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수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1분 안에 물이 얼마만큼 나온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점적호수를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そして今度はこの水量が決まってきます。で水量が決まってきます。例えば4課題で例えば1頭7回ですると1分間に45リッター
あるいはその2つ目が出ると25リッター、26リッターぐらいいるんですが、この液の混入器、これにもものに関わってきますので、このいろんな機種がありますが、これのその使用の範囲でこれをやらないと、水量とミスマッチを起こすと、所定の液肥の濃度は作れません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자, 요거는 일본에서 쓰는 방식으로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제 물 나오는 양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물하고 이제 액비를 섞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에 따라서 물하고 이제 또 비료하고를 섞는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そして、ただ一つの例なんですが、このオートレイというスノーディンが作ったやつをやると、これはその立写比例で、要するに何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積算立写例によって電池面の改変をするという、いわゆるスマート農業の一つなんですが、こういう制御があり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요거는 일본의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일사량에 맞춘 그런 금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そして今までの話のように立写量がある程度だったら換水やりますという、そして今度は何分水をやればいいんですかという話になる。その時の目安が換水が始まってベンチの下から水がポタポタ落ちるぐらいの時間帯が1回の換水量になる。ですからそれをずっと頭の中に入れながら、当然それは12月ぐらいと3月4月ぐらい全然違ってきますので、その換水のタイミングは日射量でいいんだけど、1回にやる水量はその栽培装備下から出てくる水の出方を見て決めましょうね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리고 관소하는 시점, 그죠? 우리 물 한 번 주고 그다음 물 줄 때까지의 이 간격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사량에 맞춰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줄 때 물량을 얻어만침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줄 때 물량은 금액을 시작해서 그 모든 베드에 물이 이제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 그게 12월이라든지 1월이든 3월이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일사량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갈 때 물량은 본인이 확인을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そして、実際は、一部のベンチでコックをつけて調節するようでも全然水量が違うんですよということの実例をご紹介します。でそれを測定するのが、この機械でクランポン式の流量センサー、この配管に外から取り付けるだけで非常に精度高く流量を測定できる機械を使います。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감각은 햇볕양에 정해서 이제 지금 물 주고 그다음 주고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그 한 번 들어갈 때 물량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간단한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저런 기계를 같이 쓰면 정확하겠죠. これは実際6つの葉を6連頭で調査した結果なんですよ。この水色が実際さっきの流量計を測って同じように出てるつもりなんだけど、こんだけ大きな差がある。そして流量を見ながらコックを微調整するとこの台に、つまりほとんど同じようにベンチごとの水量が同じようになる。ですからここで注目してもらいたいのは、この同じようにやったつもりでもこんだけ大きな水量の差があるんです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요 그래프는 뭐냐 하면 이 6개의 온실에다가 이제 물 주는 것을 이제 일사량 센서로 물을 주는데, 똑같이 물을 줬는데 아까 한 번 줄 때 물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요 파란색처럼 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물량을 확실히 아는 그걸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한 번 들어갈 때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을 줬을 때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6개 온실 전부 다가 굉장히 정확한 물량을 공급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そしてその土壌水分を割と簡単に測るのはこのテンションメーターというのは非常に必要な機材になります。
자, 그리고 이런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 데는 이런 텐시오미터라는 이런 수분 장력계입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ただこのイチゴの構成作業で注意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は一般的な pH 系の指導というのは 1.5 が補助用水量つまり、自由水が抜けた後の水量は 1.5 ぐらいここの線なんですが実際イチゴでやるとそれをもっと下の方が公的水分値になるということは実際やってみて、分かってきます。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우리가 토양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이런 고설제에서 사용했을 때는 그 PF계가 뭡니까 보통 한 1.5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それと冗談にこの冠水ムラが起こってくるときに4月5月になってくるとしおれたところとかそうじゃないところが結構はっきり出てきます。でこれはもろに、冠水ムラが影響している。でその時にやっぱり確認するのがこの点滴チューブの出口にその水圧計を簡単に取り付けてその水圧が適切な水圧になっ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で一般的にはその冠水チューブによりますけど 0.05 とか 0.06 メガパスカルこれぐらいが必要なんですが実際やってみるとこの3段の上段だとほとんどゼロつまり水圧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こういうことがはっきりします。ですから冠水の点滴チューブを設置した水やるときにはこの水圧のチェックは絶対欠かせません。で水圧が保たれないと点滴チューブの均一さが出てきませんよということも理解することです。 자,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단을 이렇게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3단까지 해가지고 이제 높이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는 온실입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위에는 그 물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는 물이 양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마다 어떤 이런 간단한 아까 텐시오미터 가지고 뭡니까 물량을 점검을 해서 그 차이를 확인해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次最後に糖度果実の糖度に影響することを簡単に事例を紹介します。これは、スリップスを被害を受けた果実と受けない果実で、糖度がかなり違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만은 딸기 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체벌레 피해가 있는 과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총체벌레 피해를 입은 과실의 당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ですからこのスリップスの被害感もなんとかその有品として市場に出せるレベルなんですがこれを糖度を測るとこのスリップスの被害感というのはこの糖度がこういう分布でやられてないでこういうつまりその糖度としては大きく違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スリップスの被害を受けると糖度が 11.3 度対して健全なやつが 9.5 度このくらいの違いが出てくる。 자, 우리가 총체벌레 피해 입은 그 딸기는 따버린다, 그죠? 그런데 조금 피해가 심하지 않은 딸기는 이렇게 당도를 재보면 당도가 정상적인 딸기보다는 당도가 많이 높더라는 겁니다. 結局これはどうしてかというと簡単に言うとスリップスに表面をやられて最後果実の表面が伸びがなくなってくるそれでもって結果的にその果汁が、薄まらなかったという現象なんですね。それともう一つはこの果汁に対する糖度というのはほとんど変わりません。つまりイチゴの果実というのは大きいから糖度が高い小さいから低いとかそういう感じはまずはっきりは出てきません。 자, 그래서 이게 왜 이제 당도가 높으냐 하는 것은 이제 과실이 결국은 총체벌레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과실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딸기에서는 그 과실이 크다고 맛이 없고 작다고 맛이 작으면 맛이 있고 크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다, 그죠? 예.
まあ、これも結局その果実が太っ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いちごの場合だと、いちごについてるごま一つで大体何グラムっていうのは大体決まってきます。だから、ごまの数が大きくなっていくと果汁が大きくなるんですが、スリープスと正常があれば、つまりそのごま一粒あたりの果汁が小さくなるから糖度が高くなるというつまり最後の果実の伸びが表面をやられることで小さくなって膨らまないんで、だからその分、糖度が高くなる。 그래서 결국 총체벌레 피해를 입게 되면 과실이 이제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랄까 다시 당분이 조금 농축된 그런 뭐랄까 개념으로 당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今度はそのいちごの加工が折れた時に非常にまずい果実になるというのはよく皆さん経験されてたんですが、それを実際測ってみるとこういう形で、糖度ですね、あまおう香りも同じように貨幣折れすると糖度が極端に落ちてくるということが、つまりそのいちごで糖度の高い果実を取るためにはこういう貨幣折れはないようにしないとダメですよという話です。 자, 우리가 과경이 꺾인 딸기는 당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마오라든지 가오리노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과경이 꺾어진 과실의 당도를 조사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아마오고 여기는 가오리노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 과경, 그 다음에 이거는 과경이 꺾인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당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あとはもうこれは単なるお話で、果実の上と下で上の方が甘いとか下の方が甘いとか話があるんですが、実際測ってみると果実がなっている状態の上と下の糖度の差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いうことのまとめです。 자, 이거는 아마오를 가지고 했는데 과실 위하고 아래쪽하고 당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これは果実の先端と基部の糖度、当然これ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基部にヘタの部分に比べて先端の方が糖度が確実に高いということですね。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과실 꼭지하고 또 아래쪽에 그죠? 끝하고 밑에 부분하고의 차이인데 역시 앞쪽에 뾰족한 부분이 당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1個の果実の表面部分と芯の部分の糖度を測ってみると、やっぱりその芯の部分よりも表面の方の糖度が高い。 그리고 또 하나의 과실 안에 바깥 부분하고 안쪽에 심 있는 부분하고의 당도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바깥쪽이 당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まあ今言ったような話は多分皆さんも経験さ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あとはその冠水の影響で、冠水も水分ストレスをかけると糖度がやっぱり高くなる。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관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特にこのずーっと同じ水分量やった時は大きな変化はないんですが、ストレスのかかった状態、つまり乾燥した状態で急激に乾水をすると糖度が大きく低下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물량이 많고 적고 이게 따라서는 크게 당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로 스트레스를 주고 난 후에 당도는 상당히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がそのストレスをかけた時のここに冠水やってストレスがかかった時にもそのぐっと糖度が下がってくる。また同じようにしておいて、ここで冠水グッとやるとやっぱそのストレスがかかった方が糖度が低くなるという傾向がある。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관수량으로서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고 나면 이때는 당도가 확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으로서 이 뿌리에 스트레스가
걸릴 정도의 관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수치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で今度は栽培環境ですね、これは、いちごは花が咲いて果実がなるまでの温度が低いほど糖度が高くなるという一つの事例です。 이것은 이제 온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재배 기간 중에 온도를 각각 다르게 했을 때 당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만은 온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당도가 높아집니다. これが今度同じように定食して、ビニール被覆を壊した場合でもその最初の収穫果実は糖度が高くなる。 요거는 이제 정식한 후에 보온 개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당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온도와 관련된 거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당도가 올라가겠죠. あと最後の方になりますが、甘えくぼという品種があります。これ非常に糖度が高いんですが、その収穫期を迎えてもヘタが裂けるぐらいまでずっとその品質することなく大きくなって、その時に、糖度は熟するほどずっと糖度が上がっていく。ですから、こういう状態ですね。もう商品としては、販売できないぐらいになった方が一番糖度が高いという傾向がありますが、あまおう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も意外とその差は出な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これは品種によって、果熟状態にした方が非常に糖度が高くなる。ですからこういう状態だと観光一部園とかだとそういうのが売りになる。 자, 좀 전에 이제 사진을 보면 요 품종은 아마오지만은 그 전에 이제 그 품종 보면 그 숙도에 따라서 이거다 그죠? 아마이쿠보라는 이 품종은 이 숙도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숙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익을수록 당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이제 파열될 정도까지 되면 더 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슬라이드. 아마오는 또 품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딸기 체험 딸기 이런 거 할 때 소비자들이 와서 딸기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시장에 출하할 때는 한 70% 익은 것을 출하하고 그다음에 체험 딸기는 다 익은 걸 먹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숙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先に あとは最後いちごでつるをつけた方、つるが枯れがついた状態で収穫した方が果実の品質が維持できるという話があったんですが、それを実際糖度を測ってみるとむしろつるをついてた方が生産が増発が激しくなって果汁の減少率が大きくなっていいことはありませんよというのを数値的に捉えたんですね。 자, 그 딸기의 이 꼭지를 좀 길게 달아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좀 이 품질 보존이 오래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가 길수록 나중에 도리어 이 호흡량이라든지 이런 게 호흡량이 아니고 정산량이 많아서 도리어 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과정이ちょっと時間が押しましたけども、今ご紹介したように、日本で取り組んでいる新しい品種開発状況、あるいはスマート農業の取り組み状況、そしていちごの降雪栽培で非常に重要なのが土壌中の水分をいかに、変動なく維持するかが重要なんですよということと、よく言われるいちごを糖度を高くする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んですかということに対する今紹介したようなことが一つの答えになって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